시작은 계로왕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때가 될 것 같군요. 500년 한성 백제가 그것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피난짐을 꾸려 도망치듯 남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다 겨우 한숨 돌린 곳이 웅진 땅이었습니다. 웅진은 반석 위에 올려진 신기루 같았어요. 누구도 다가갈 수 없고 또 누구도 나간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문주왕이 3년을 못 버팁니다. 귀족들의 세력 싸움 때문이었죠. 다음인 동성왕도 그렇게 죽어요. 어떻게 왕이 줄줄이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러고도 국가가 계속 존속했는지가 더 놀랍죠. 국토의 거의 절반을 잃고 왕은 줄줄이 살해당하고 대개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 나라는 강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본 얘기입니다.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얘기죠. 명농 왕자님은 아주 활달하신 분이셨습니다.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성을 나갔으니 좋은 세월이었지요. 명농 왕자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령왕이 다스렸던 20년입니다. 백성들 살림에 따스운 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예는 사치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생활이 살만해지니 백성들 손끝에서 멋이 나옵디다. 쇳덩이를 회반죽처럼 주무를 줄 알았지요. 미세한 금 알갱이를 땜도 하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쌀알보다 작은 구슬에 구멍을 뚫을 정도였지요. 이런 걸 만들 줄 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즐기고 사치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게 중요하지요. 전쟁에 지친 백성들이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무령왕 20년에 저는 양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끼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벅찬지. 무령왕께서는 우리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걸 주변 국가에 천명하는 국서를 내리셨지요. 그때 말고는 저는 언제나 명농 왕자님과 함께였어요. 국정이 귀족들한테 휘둘려서는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법이요. 이는 백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오. 하나 웅진은 이미 많은 피를 흘렸소. 웅진에서 흘린 피. 명농 왕자께서는 아버지 무령왕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웅진 시대를 살았던 왕들에게 이곳은 참으로 비극의 땅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우리 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왕이었지요. 그는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백제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천도는 지체할 수 없는 일이요. 선대왕들의 뜻을 받들어 천도를 시행하겠소. 천도, 조정 대신들 모두, 아니 저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하, 지금은 군사력을 키워 잃어버린 수도 한성을 회복시켜야 될 때이옵니다. 천도로 국력을 분산시켜서는 아니 되옵니다. 더불어 선대왕께서도 중차대한 국가의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셨사옵니다. 폐하, 웅지는 전란으로 인해 임시로 천도한 곳이옵니다. 도성 내 공간이 협소하여 큰 뜻을 펼치기에 적합치 않으니 폐하께 없어 천도를 천명하심은 지극히 당연하신 일이옵니다. 국론은 금세 갈라졌습니다. 겨우 안정된 나라에서 천도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천도요?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전쟁을 겪은 백성들이 이제 겨우 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리 잡은 터전을 옮기고 싶겠습니까? 특히 한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귀족 세력에게 천도란 절대 불가한 일이었죠. 이제 갓 등극한 젊은 왕, 그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대왕들처럼 그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번갈아 왕비를 배출했던 해씨와 진씨 세력은 선대왕의 암살에도 관련된 귀족들이에요. 이제 갓 등극한 젊은 왕이야 사실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우리 왕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끈기 있는 사내였습니다.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밤낮을 몰두했죠. 반대 세력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구려와 가까운 웅진에 도읍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얘기였죠. 그러잖아도 백제는 대륙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나라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거꾸로 놓인 지도였지요. 바다를 놓고 보니 백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백제는 한반도 끝자락의 나라가 아니오. 우리 백제는 바다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고 바다 너머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어. 그는 우리가 상대할 나라는 고구려도 신라도 아닌 더 넓은 바깥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고 천도를 단행하겠어. 결과를 아는 사람에겐 그 과정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결과를 모르고서 한 발 한 발 디뎌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돌뿌리도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겨서 좋은 일이 뭡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때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왕입니다. 새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백제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멀리 일본까지 그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는 특히나 지리에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넓은 평지와 큰 강이 있는 땅. 한나라의 왕이라면
능히 꿈꿔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꿈은 언제나 잘 잡히지가 않지요. 소망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왕께서는 선왕의 묘를 찾으셨습니다. 무령왕은 장례 풍습에 따라 가묘에서 27개월 상을 치르고 대묘인 여기에 안장되셨습니다. 웅진시대의 네 번째 왕, 보란듯이 지어진 화려한 능이죠. 각진 벽돌로 곡선을 만들었어요. 정확한 설계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스물여덟 가지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서 쌓았는데 벽돌 하나하나 무늬를 보세요. 작고 섬세한 게 오히려 더 강합니다. 관은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을 썼습니다. 그 나무 키가 40m, 지름이 1.5m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 목재가 외에서 들여왔다면 배로 옮겨왔겠고요. 웅진까지 배로 들여온 것은 아니옵니다. 백강은 웅진으로 올라오면서 폭이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지옵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목재는 사비에서 목재를 내려 육로를 통해 들여옵니다. 사비라 하였소. 사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는 땅,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하, 사비는 집안이 낮고 습해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땅이옵니다. 건물을 지으면 땅이 내려앉기 일쑤고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음의 땅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비는 웅진에 비해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하기 어렵사옵니다, 폐하. 사비가 불리한 점이 많은 땅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요. 허나 이를 극복한다면 최고의 도읍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요. 천도도 불가한데 그 사비라니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것은 사비의 지형이었습니다. 백강이 반달처럼 휘감고 있으니 이미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금강의 하류 지점이니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요. 제가 나중에 보게 된 항구는 대단했습니다. 백강까지 큰 배가 들어왔어요. 바다 너머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지요.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때까지는 한갓 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세계를 만나고 싶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라와 고구려만 상대하는
그런 나라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 얘기를 하고 싶군요. 우리 백제의 위엄을 드러냈던 그 왕궁이요. 더 이상 왕이 살해당하는 비극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땅, 바로 사비가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왕은 새 도읍지로 계획 도시를 꿈꾼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 신도시죠. 믿겨지지 않죠? 물론 고구려의 평양촌도가 있었지만 그건 왕궁 중심의 천도였습니다. 사비천도는 백성들의 집과 거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계획해서 옮기는 거였습니다. 경제력, 정치력이 웬만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우리 왕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 전역에서 내려라 하는 박사들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토목, 풍수, 기와 장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종합 계획이 시작됐지요. 사비의 산세와 물의 흐름을 담은 작은 사비를 만들었습니다. 사비의 지형은 최대한 그대로 살립니다. 깊고 높은 곳, 가파른 곳, 물이 있는 곳, 메마른 곳. 여러 번 답사를 통해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거대한 사비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네 소문 들었는가? 왕이 웅신을 떠난다구만. 저게 사비라고. 죽은 땅이라며. 전쟁 끝나고 이제 좀 편히 사나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엔 백성들이 없었어요. 국사 겸익이 왕을 찾아온 것도 그 무렵입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사비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옵니까? 당연히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승에게는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뿐이옵니다. 그들의 삶과 무관한 천도는 단지 고통스런 공역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대사, 어느 백성도 죽은 땅 사비에 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겸익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은 아주 두터웠지요. 우리 왕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16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부역으로 징발하는 대신 세금을 면해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소 닭 보듯 냉담했어요. 도읍을 옮길 때는 옛 도읍에서 살 수 없는 이유와 새 도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지요. 우리는 백성을 위해 좋은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어느 백성도 죽은 땅 사비에 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있습니다. 구태묘 제사를 앞두고 저는 제에 참여해 주십사 왕의 청을 전하러 겸익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왕의 고뇌, 아마 그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겸익은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세상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을 알았지만 세상에 욕심이 없었지요. 백제의 시조께 고하옵나이다. 시조의 뜻을 이어받아 선조들께서는 구태묘에 제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허나 고구려의 침략으로 인해 선조들의 어리석은 국가의 기와 원을 하나로 모으는 제였건만 그의 제사 때는 세 갈래 네 갈래로 찢어진 마음들이 모였지요. 도읍을 옮기려는 왕도 반대하는 신하들도 모두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있었지만 길은 서로 달랐지요. 국사 겸익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번민을 이제 막 끝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승이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새가 웅진 쪽에서 사비로 날아오더니 아마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유명한 얘기니까요. 황금빛을 발하는 새 한 마리가 저 멀리 웅진 땅에서 날아오더니 어딘가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새가 가는 곳을 쫓아가 보니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본 적이 없는 눈부신 도시가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집들. 과연 이곳이 어딜까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정토가 여기구나 싶은데 그 새는 계속 따라오라는 듯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궁궐입니다. 겸익은 그러니까 백제의 미래를 본 것이지요. 사비천도는 하늘이 정한 것임을 소승이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사비성 대조사라는 절엔 아직도 그 전설이 전해지지요. 이 꿈 얘기는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아마 우리 백성들에겐 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혼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그 꿈을 꾸어야 했던 겁니다. 아직은 꿈도 무엇도 없는 빈들에 우리 왕께서는 자주 나가셨습니다. 도성공사에 들어갈 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대규모 공사였지요. 대규모 공사를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소. 백성들의 노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오. 긴 이야기죠. 큰일입니다. 이제 사비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백제가 생긴 이래로 이처럼 큰 공사는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도읍지 건설에
몇 명이나 동원된 줄 아십니까? 1년에 200만 명입니다. 당시 백제 인구가 76만 호 380만 명이었어요. 국가 전체가 천도에 매달렸던 셈인데 무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왕의 의지 하나로 그 극단적인 천도 사업이 이루어졌을까 싶습니다. 결국 한 발이라도 움직이는 건 백성들이죠. 드디어, 그렇지요, 드디어입니다. 백성들은 묵묵히 힘을 보태줬습니다. 양나라에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곳엔 대규모 공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백제 안에서는 백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반 공사를 앞두고 무엇보다 사비의 습지를 극복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예 흙을 파내고 주변의 물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수지입니다. 이 물은 농경지 용수로 쓸 수도 있고 홍수를 조절해 주기도 하지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저수지를 발견하면 뭐라고 할까요? 토양을 다지는 데는 판축 공법을 썼습니다. 달구라는 도구로 흙을 한 켜씩 여러 번 다져서 쌓았지요. 백제는 이미 200년 전 한성 시절에 풍납 토성을 쌓았던 기술이 있었어요. 다지고 다져 단단해진 기반. 이 굳건한 토대 위에 백제의 미래가 세워지는 겁니다. 양나라로 떠났던 박사들이 돌아오면서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원가력이라는 물건인데 참으로 놀랍더군요. 송나라 수학자 하승천이 만든, 말하자면 달력이지요.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아주 용이하게 쓰일 물건이었지요. 호수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호수의 물이 사비성을 설계하는데 양나라 건강성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건강성은 도성 외곽을 대나무로 둘러쳤지요. 사비의 경우 서쪽은 백강이 둘러싸고 있으니 됐고 동쪽 외곽이 문제였는데 성벽을 쌓기로 했어요. 능선엔 성벽을 낮게 쌓고 평지엔 높게 쌓아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공사를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성은 부엽공법으로 지어진 성인데 나뭇잎과 가지를 촘촘히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토목 기술입니다. 나뭇잎과 가지가
뿔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서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일본도 이 기술을 배워갑니다. 성벽 양측면으로는 말뚝을 일정하게 박았는데 말뚝은 측면의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사비성은 삼국 중에는 최초로 도시 외곽에 나성을 둘러 도시 전체를 방어한 성입니다. 그만큼 방어를 중요시했다는 얘기지요. 웅진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도 안전하다는 걸 말해줘야 했어요. 1000년쯤 후 사비는 사라지고 없을지 몰라도 이 성벽만큼은 남아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해자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중 방어책을 만들어 적군이 쉽게 성벽에 오르지 못하게 한 거지요. 나성은 자연이 만든 해자, 백마강과 더불어 기막힌 조화를 이루었어요. 사비는 그 안에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백제의 전부를 바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백제의 심장이 될 사비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런 날들 중 하루,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기를 관장하던 일관부 박사들의 보고를 받고는 왕의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비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습지인데다가 이제 건물을 쌓고 있는데 도성이 물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수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시험하는 재앙이었어요. 큰 비가 올 것이요. 백강의 북쪽을 막아 물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오. 시일이 촉박하니 군에서 보충 인력을 차출하시오. 물길을 돌리기 위해 나성 연장 공사를 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나성의 북쪽을 연장하는 것인데 물길이 센 백강 북쪽에 제방을 쌓아서 강물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계획이었어요. 북나성 연장 공사에 백성들은 다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백성들도 이젠 이 도시에 사활을 걸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먼저 찾아온 건 전혀 뜻밖의 소식. 고구려 안장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백제의 국경을 침입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구려군이 침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무엇이요?
고구려군이 우리 나성을 침범한다 이 말이요? 장안의 소문이 쫙 퍼졌던데. 오메. 백성들은 금세 동요됐습니다. 고구려군의 한성을 뺏기고 비난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지요. 꽉 퍼졌다는 이 말이요. 그 사실인 것이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밀려오는 외부의 적, 안으로 무너지는 소망, 그 혼돈을 갈라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사비천도를 허락하지 않는 징조란 말 한다면 짐은 당장 멈추겠소. 폐하, 정림사는 사상의 중심이 될 것이옵니다.